1623년의 어느 추운 밤,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명은 외딴 일본 마을의 밤의 정적을 꿰뚫었습니다. 그 여인은 진흙탕 길을 따라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은 명확했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에서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산이었습니다. 팔리고 구매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이 여인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시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악몽의 뿌리인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진 봉건 시대 일본에서는 삶이 엄격한 시스템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사회는 넘을 수 없는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최상위에는 실제 통치자였던 천황과 쇼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귀족 전사인 사무라이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법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농부와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시스템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전혀 가치 없는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층 구조에서 자리가 없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는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계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짐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먹여 살려야 할 추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해 실질적인 이점은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는 부모가 그녀를 없애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숲에 버려 굶어 죽게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성장하기도 전에 강물에 익사시켰습니다. 이는 법의 관점에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족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결국 가문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투자해야 할까요? 그러나 만약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을 살아남았다면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완전한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태어난 목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운명을 겪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이 가혹한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배우지 못하면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에서 불순종하는 여인의 처벌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3살 또는 14살이 되면 여자아이는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남편을 골랐습니다. 이 남편은 보통 그녀보다 수십 년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결혼은 상업적인 거래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하녀와 아이를 낳는 기계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아이의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이전에 본 적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했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의 남편은 아내를 완전히 소유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짓이든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결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때리고 싶으면 때렸습니다. 그가 그녀를 며칠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두고 싶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팔거나 버리고 싶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권리였습니다. 법은 어땠을까요? 법은 그녀가 아니라 그를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법은 그녀가 그의 명령을 어기면 그가 그녀를 징벌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불순종은 어떤 것이든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선, 부적절한 말, 완벽하게 요리되지 않은 음식, 어떤 것이든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남편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여인은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에서 시어머니는 때때로 남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모든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가장 작은 잘못에도 그녀를 처벌했습니다. 그녀는 2배의 잔인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같은 시스템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통의 주기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오직 남자아이만이 중요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실망과 경멸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그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즉시 이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를 쓸모없는 하녀로 계속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원하는 아들을 낳아줄 다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기에 혼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거리로 나앉거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요리, 청소, 농사, 그리고 자녀 돌보기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그의 가족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쉬지 않고 불평 없이 해야 했습니다. 불평은 곧 불순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곧 처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도, 땅도,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여인에게 도망칠 권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남편의 집에서 도망치려 했다면 남편은 그녀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되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그는 원하는 대로 그녀를 처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구타로 만족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작은 나무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거나 편안하게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며칠 동안 그곳에 방치했습니다. 그녀는 교훈을 배울 때까지 음식도 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웃들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아내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여인이 완전한 절망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삶을 끝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살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것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녀의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봉건시대 일본에서 여성들의 자살률은 무서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부는 강물에 몸을 던져 익사했습니다. 일부는 헛간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조용히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여인의 죽음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인이 이러한 운명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면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저항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요구했다면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합니다. 시스템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1714년 교토 근처의 작은 마을에 유키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유키는 다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히 남자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요구받지 않았을 때도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남편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회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손님들 앞에서 그녀를 때렸습니다. 차를 충분히 빨리 내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때린 것입니다. 순간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발로 그녀를 계속해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반항을 생각하는 모든 여인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며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도록 맞은 매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처벌할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로 만든 긴 채찍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이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번. 그녀의 비명소리가 온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장면을 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자신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권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채찍질이 끝난 후 유키는 거의 죽은 채 땅바닥에 내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집으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키의 이야기가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1678년 히로시마 현에는 도망치려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아이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남편이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짐승처럼 묶어 마을로 끌고 왔습니다. 그 후 그가 그녀에게 한 일은 마을 전체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작은 철창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편안하게 서거나 앉을 수 없도록 갇혔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달 내내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있었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옆을 지나가면서 비웃거나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틀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철창 안에서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악취가 심했습니다. 파리떼가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이 철창을 열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인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처벌들은 드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마을에서, 모든 도시에서. 시스템은 두려움에 의존했습니다. 두려움이 여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마을에서 여인이 처벌받으면 이웃 마을의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여인은 자신의 운명이 유키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철창 속 여인의 운명과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이 완전히 순종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과 상관없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 그는 그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그녀를 때렸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병들면 그녀가 비난받았습니다. 여인은 항상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혹하고 압력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남자가 유일하게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사회는 이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어땠을까요? 법은 결코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법률 문서에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잡았을 경우에 해당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남편을 살해하면 비록 남편이 그녀를 고문했더라도 그녀의 처벌은 느린 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녀의 발을 묶어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라이 칼로 그녀를 조각냈습니다. 대중은 관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형은 공개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오락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남편만이 유일한 학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족 사무라이 가문에서는 여인들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딸을 다른 시족의 남자에게 결혼시켰습니다. 그것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늙었든 잔인하든 병들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적 이익만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동맹이 실패하면 여인이 비난받았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자살을 강요당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가이라고 불리는 의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작은 단검으로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고귀하고 명예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례적인 자살이 항상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인은 그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당신이 17살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이 당신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남편이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또는 당신의 가족이 정치적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단검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찔러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망설이거나 울거나 거부한다면 가족 중 한 명이 그녀의 손을 잡고 강제로 단검을 밀어 넣었습니다. 명예가 그녀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귀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여인들도 삶을 끝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1729년 북부 일본에 혹독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인들은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인 여인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아이들을 위해 식량을 아끼려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산 정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위나 굶주림이 그녀의 영혼을 데려가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용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오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노인 버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인 남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권력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없애야 할 짐이었습니다. 일부 여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산으로 갔습니다. 용감한 척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죽도록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더 어두운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도, 오사카, 교토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매춘입니다. 매춘을 위해 완전히 할당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유카쿠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즉, 특별 구역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인의 몸이 공공연히 팔렸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팔려왔습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가난한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팔았습니다. 그는 딸을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유곽에 팔았습니다. 때로는 12살도 차에 되지 않은 소녀가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유곽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지옥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소녀는 매일 밤 수십 명의 남자들을 접대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면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떠날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받은 빚에 그녀의 식비, 의복비 등 모든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는 빚에 허덕였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평생을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사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모든 계층의 남성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무라이, 상인, 농민, 심지어 때로는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장소를 찬양하는 책, 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문화 중심지처럼 묘사했습니다.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의 여성들은 행복한 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노래해야 했습니다. 춤춰야 했습니다. 내면으로 고통받고 있었더라도 말입니다.
남성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도망치려 한다면 경비원들이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잡으면 처벌은 잔인했습니다. 다른 여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채찍질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진 채 일하게 내버려졌습니다. 남자들을 섬기기 위해 땅을 기어다녔습니다. 이것은 드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여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유곽에도 잔인한 남편의 집에도 없던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여성들은 남성들과 나란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와 매서운 추위 속에서 땅을 갈고 벼를 심고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임금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가족 의무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일하다 다치면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회복되거나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있은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 영원히 잊혔습니다. 이제 가장 암울한 관행 중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행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봉건시대 일본의 과부들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둘 다 끔찍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자마자 자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순시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명예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과부는 칭송받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시가 쓰였고 영웅처럼 칭송받았습니다. 거부한 여성은 남편의 기억을 배신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20대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방금 전투에서 죽거나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제 어린 자녀들과 홀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삶을 계속하도록 허락받는 대신 가족의 남성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녀 앞에 단검을 놓았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그녀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충실한 아내였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 있었고 응시하는 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집었습니다. 그녀는 목이나 배를 찔렀습니다. 그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모두가 그녀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봉건시대 일본의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부한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녀가 자녀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때 진정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살을 거부한 과부는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가족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남편의 기억에 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결혼했던 여성은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처도 음식도 생존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빼앗겨 다른 가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부들이 결국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걸하고 찢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다리 아래에서 자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민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명예 대신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마지막 피난처로 유곽에 의지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머리 위에 지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몸을 파는 것이 그 대가였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선택이었습니다. 죽음 또는 지옥,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무라이 가문에서는 지도자가 죽으면 그의 아내와 첩들이 함께 자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와 실제 관계가 없던 첩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방에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단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집단 장면 속에서 동시에 자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시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이 어떻게 영원한 충성심을 증명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애원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즈고리라는 관행입니다. 이 관행은 일부 신사와 불교 사원에서 존재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한겨울에 얼음처럼 차가운 폭포 아래 서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얇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순수한 고문이었습니다. 물은 너무 차가워서 몇 분 안에 피부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저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의식 중에 여성이 죽으면 그녀가 충분히 순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그녀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가족에 의해 이 사원들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나 행운을 얻기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10살이 넘지 않은 소녀는 때때로 몇 시간 동안 폭포 아래 서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만약 울거나 추위를 호소하면 승려들은 대나무 막대기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이는 딱딱거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유본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습니다. 임산부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자연 온천 연못에서 출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더위나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죽으면 그녀가 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살 운명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삶은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능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잠시 동안 유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실패하면 하찮은 손실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관행은 젊은 남성이 결혼하기 전에 죽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살아있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공식 행사에서 죽은 자와 결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네, 소녀는 죽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후 그녀는 그의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그의 가족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인생 전체를 도둑맞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알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봉건시대 일본 일부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저항 시도는 없었을까요? 그들은 있은 현실을 바꾸려 노력했을까요? 대답은 예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1781년 나가사키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이 전례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한 여성의 집에서 몰래 모였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의 눈을 피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약 15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각자 한 가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남편은 매일 그녀를 때렸습니다. 다른 여성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3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딸을 유곽에 팔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지역 영주에게 보내는 탄원서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요청했습니다. 강제 결혼을 거부할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구타와 고문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단순하고 인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러한 요청들이 명백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여성이 읽고 쓰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집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추운 아침, 그들 중 3명이 영주의 본부로 갔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사무라이 병사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집에 들어가 15명의 여성들을 차례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어린 자녀의 어머니든 임산부든 노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영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여자는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15명의 여성들은 한 줄로 묶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긴 채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찍 끝에는 작은 쇠 조각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비명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등은 찢어졌고 피리는 땅에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은 끔찍한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들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채찍질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고통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 후 각 여성의 이마에 뜨거운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저항자를 의미하는 작은 글자 한 글자였습니다. 낙인이 영원히 새겨지도록 그들의 피부를 뜨거운 쇠로 지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반항을 시도했음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낙인은 죽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추방자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일자리도 찾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평생을 추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도는 똑같이 끔찍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1743년 센다이 지역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먼 도시로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의 삶이 조금 더 낫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잘렸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거리에서 걷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이 공개적인 굴욕은 처벌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저항을 시도한 일부 여성들이 노예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네, 봉건 시대 일본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아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저항하는 여성은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이 상인은 다시 그녀를 먼 지역으로 팔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모르고 그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임금도 권리도 자유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도망치려 한다면 처벌은 즉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시도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일부는 보호를 요청하며 불교 사원에 의지했습니다. 특정 사원에 들어가 정해진 기간 동안 머무는 여성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오래된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원들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홀로 장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단독 여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였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남편이나 그의 가족에게 붙잡히면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원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여성들은 그곳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승려들의 한여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결혼할 수도 심지어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원으로 도망치는 것은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도망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 덜 가혹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건 시대 일본의 여성은 사방에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모든 길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인 의료 실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에서 여성들은 단지 하녀나 출산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에는 의학 지식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일본인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험했을까요? 누구에게 그들의 실험을 진행했을까요? 그들은 추방당한 여성, 범죄자, 포로 여성들에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시선에서 그들에게 본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안 도시에는 타케다라는 이름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체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부를 위한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감옥과 유곽에서 여성들을 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실종을 눈치채지 못할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집 어두운 지하실에서 그는 그들에게 끔찍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마취 없이 살아있는 그들을 해부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벽을 뚫고 나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드문 개별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교토에는 독극물을 시험하는 또 다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수감된 여성들에게 그것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양한 용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관찰했습니다. 피부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심장이 언제 멈췄는지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여성들은 느린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옆에 서서 조용히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실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소름 끼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지기리였습니다. 스지기리는 새로운 사무라이 검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무라이는 전투에서 자신의 검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검을 시험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베면서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검을 시험했을까요? 물론 범죄자들에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범죄자가 없을 때에는 여성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여성이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잘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사무라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경고 없이 그는 검을 뽑았습니다. 사무라이는 그녀를 반으로 베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녀의 몸으로 칼날의 날카로움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검을 닫고 떠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아침에 거리 청소부가 올 때까지 그곳에 방치되었습니다. 청소부들은 시신을 집단 매장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단순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여성들이 전투에서 인간 방패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시족이 싸우다가 남성 병력이 부족해지면 그들은 여성들에게 방패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남성들 대신 화살과 창을 맞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성이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짓밟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이는 한 남성의 생명이 10명의 여성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관행 중 하나인 오키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키야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습니다. 혹은 충격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여성들이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쇠사슬로 벽에 묶였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축축한 방에 갇혔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욕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악취가 났고 벌레들이 기어다녔습니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풀어주려 한다면 경비병들은 그녀가 조용해질 때까지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일부는 굶주림이나 추위로 죽었습니다. 일부는 그 끔찍한 환경에서 걸린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죽으면 그들은 쇠사슬을 풀고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의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장례식이나 기도, 심지어는 묘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즉시 잊혀졌습니다. 가라쿨이라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기형이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부자들의 궁정에서 광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한 소녀가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면 가족은 때때로 그녀를 귀족에게 팔았습니다. 이 귀족은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기이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춤을 추거나 연기를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도록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은 웃고 사케를 마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여성이 거부하면 그녀는 동의할 때까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를 산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성이 모든 고된 의무를 마치고 나면 그녀는 남편과 가족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행복한 척해야 했습니다. 피곤함이나 슬픔을 보이는 것은 불복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숨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계속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고통받으면서도 고통받지 않는 척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고통의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성애의 측면입니다. 삶에서 가장 신성한 관계인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조차 불의와 잔인함으로 얼룩졌습니다. 봉건 일본에서 임신한 여성은 오직 생산기계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건강이나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딸을 낳으면 그녀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아이의 성별을 선택한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사산하거나 기형가를 낳으면 그것은 그녀가 저주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이 그녀에게 화가 났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여성이 출산하면 휴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출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밭으로 돌아가 일해야 했습니다. 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몸은 출산으로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괭이를 들고 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불평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남편은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다리 사이에서 피가 여전히 흐르는 채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일하는 동안 등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햇볕 아래서 울었지만 그녀는 제대로 젖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죽으면 그녀는 비난받았습니다. 이는 영양실조와 가혹한 환경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쁜 어머니였고 모든 원인은 그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아이가 그녀가 죽도록 일해야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항상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구타당하거나 음식 제공을 거부당하며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다음번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지만 딸이라면 어땠을까요? 일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갓 태어난 딸을 어머니의 품에서 곧바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이를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며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밀쳐내고 걸어갔습니다. 강둑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기를 익사시켰습니다. 그는 아기를 잡고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물속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은 불복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딸이 살아남더라도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양육할 진정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결정은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실행자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때려야 한다고 결정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때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부하면 그녀가 대신 구타당했습니다.
이렇듯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딸을 해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죄책감과 영원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았더라도 딸의 고통에 일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도 모성애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아버지가 양육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약하고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남자들만을 존경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복사판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같이 경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는 응석을 받아주거나 아이를 망치려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불평하면 남편은 벌로 그녀가 며칠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이는 즉시 그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다른 유모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낳고 사라져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은 아이를 나약하게 만든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자신의 아들이 자라 남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투에서 죽으면 그녀는 자랑스러운 척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우는 것은 나약함이자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에 여러 차례의 기근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앞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음식 조각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자신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뒷마당에 묻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회는 그녀에게 슬퍼할 권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 후에도 그녀가 우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녀에게 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약하고 이겨내야 하며 다른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속에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잃은 고통이었고 슬퍼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여성이 나이가 들어 늙으면 10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일하고 나서 남편과 가족을 50년 동안 섬기고 나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 여성에 대한 존경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노인. 여성은 집구석에 잊힌 채 버려졌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면 자녀들은 그녀를 산으로 데려가 그곳에 버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렇듯 여성은 부담으로 삶을 시작하여 부담으로 끝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치나 권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라도 있었을까요? 여성이 인간미를 느낀 드문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씁쓸한 진실은 그러한 순간들이 매우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조건부였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여성들은 제한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들의 발전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받은 여성은 귀족 가문과의 결혼에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결혼 시장에서 그녀의 가치를 높이는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받은 여성조차 자신의 지식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쓰거나 좋아하는 것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문이 고상하고 교양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러한 작은 특권조차 그녀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읽고 쓰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오직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여성이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작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시스템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매우 드문 소수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능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18세기에 치오온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이쿠 시를 썼고 문학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고립된 사찰에서 살았던 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비평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시는 남성의 시만큼 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에는 불교 비군이라고 불리는 다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사회의 잔인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남편에게서 도망친 여성들이거나 가난이나 장애 때문에 아무도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소녀들이었습니다. 사찰은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사찰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남성 승려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비구니들은 청소와 요리 같은 힘든 일을 했습니다. 반면 승려들은 명상하고 공부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온나부 게이샤와 같은 예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성 전사들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여성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여성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온나부 게이샤는 남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싸움을 훈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가나타라고 불리는 긴 창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공격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전투에서 싸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군사적 결정을 내리거나 지휘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싸웠다고 전해지는 토모의 고젠과 같은 전설적인 여성 전사들조차 그녀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비극의 이야기였습니다. 토모에는 탁월한 전사였으며 드문 용기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투가 끝나고 그녀의 주인이 패배했을 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부 기록은 그녀가 강제로 결혼하여 순종적인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전합니다. 다른 기록은 그녀가 비구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녀의 전사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여성에게 정해준 틀로 돌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예외적인 경우나 무언가를 성취한 여성이 있었다면 그 시스템이 잔인하지 않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성은 성공했고 문제는 여성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다른 여성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중의 불의였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여성들의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드문 여성들을 사용하여 불의의 지속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예술과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섬세한 시, 그리고 사랑과 명예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작품에서 여성은 항상 부차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구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또는 그의 귀환을 기다리는 충실한 아내였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항상 어떤 남성의 그림자 아래에서 돌았습니다. 그녀 자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강하거나 똑똑했던 드문 이야기에서조차 항상 마지막에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힘 때문에 처벌받거나 순종과 겸손이 진정한 미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학과 예술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운명에 만족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상상조차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세계에서조차 그녀는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후에 일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일어나 이 불의를 무너뜨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악한 천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영혼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자신이 열등하고 자격이 없으며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매일 이것을 들으며 자라면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회가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억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성들을 서로에게 대항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억압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본성적으로 사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젊었을 때 똑같은 억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억압된 고통을 며느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렇듯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고통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여성들이 서로 싸우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자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도 벌어졌습니다. 유곽에서 여성들은 부유한 손님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굶주림 사이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음식에 독을 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손님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벌을 받게 하려고 관리인에게 서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여성들이 서로를 적대하면 그들을 착취하는 남성들에 대항해 단결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한 남편의 여러 아내들은 그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더 나은 대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음식과 더 적은 처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각 아내는 자신이 가장 좋고 순종적이며 유용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는 다른 아내의 결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고자질과 음모가 그들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그를 위해 서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성들의 혁명이 있었을까요? 여성들이 이 억압을 전복시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성들의 의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외부 요인 때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 함선들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코모도 페리가 이 함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항구를 국제무역에 개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1868년에 시작된 메이지 시대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이 폐지되었습니다. 군대가 현대화되었고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일본은 서구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즉시 나아졌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변화는 매우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부 법률은 서류상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사고방식은 수십 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여성은 일부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같은 법적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면에서 남성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도록 강요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투표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일본은 그러한 어두운 과거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 여성은 직장에서 차별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더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후에 직장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막대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완벽한 아내이자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 남성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봉건 제도의 깊은 뿌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비록 더 미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일본 여성들은 이야기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으며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수세기 동안의 억압과 불의를 보며 깊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 살다 죽어간 수백만 여성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한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역사의 서술이 아닙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인간성을 박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불의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자유와 존엄성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싸워 쟁취해야 할 권리입니다. 봉건시대 일본 여성들에게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여성들이 살았고 고통받았으며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러한 종류의 불의가 정말 끝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일까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마 봉건시대 일본에서처럼 노골적인 잔인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닌 소유물이나 도구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규정과 문화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끔찍한 수준의 잔인함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부류의 인간이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허용할 때 발생합니다. 봉건시대 일본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착취를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포와 폭력, 그리고 지속적인 주입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같은 심연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침묵이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봉건시대 일본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그들에게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고통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든 불의를 볼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항의하며 침묵을 거부해야 합니다. 침묵은 억압받는 자의 동맹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려고 했던 여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자부심과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일부는 나가사키에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센다이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비극적일 것임을 알면서도 노력했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용기가 당시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라기 위해 수세기가 걸린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아마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이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망각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이들의 고통을 잊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에 처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불의를 잊으면 미래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봉건시대 일본 여성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고 고통받고 노력했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는 그러한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차별을 볼 때 그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의 여성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존중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법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모든 곳의 여성들은 언제나 존엄하게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꾸고 사랑하며 실패하고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남성의 그림자나 그 손안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이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성의 최소한입니다.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봉건 시대의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압적인 시스템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통받더라도 그 안에 저항과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의식과 연대로 양분되면 자라나 어떤 속박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앉아있는 동안 아마 봉건 시대 일본의 잔혹함과는 거리가 먼 따뜻한 집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자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모든 인간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받아보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 알만시 채널에서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스토리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둡고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역사가 단지 먼지 쌓인 책 속의 과거 사건만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봉건 시대 일본 여성들의 고통은 정의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임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성은 힘과 통제 위에 구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민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이 교훈을 우리와 함께 간직합시다. 남녀노소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것이 봉건 시대 일본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반복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